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원론의 거시경제학편의 7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한 후에는 교재의 복습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서 LMS를 통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원론 2에서 7번째로 다룰 강의 주제는 통화제도, 다른 말로 화폐제도입니다. 오늘날 화폐가 없는 경제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은 일상생활을 매개하고 있어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돈이 바로 화폐인데요. 화폐가 그 기능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돈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득 가운데 의식주 생활에 지출하고 남은 돈은 저축하게 되는데요. 금융기관은 그 저축된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기업은 차입한 돈을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처럼 화폐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수많은 생산과 거래 등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장기적으로 경제에서 화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폐의 정의, 화폐의 유형, 은행권에 의한 화폐 창출, 정부에 의한 통화량 조절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화폐는 이와 같이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화폐량, 다른 말로 통화량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등에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으로는 생산과 고용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수업에서는 통화량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다룰 내용은요, 첫째, 화폐의 기능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둘째, 중앙은행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니다. 세 번째, 은행권의 화폐 창출과 화폐 공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끝으로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과 통화 조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물물 교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영어로 barter system 이렇게 부르는데요. 물물 교환이란 화폐나 다른 매개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물 교환은 문명 발달 이전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미리 규정된 교환 비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협상 등에 의해 적당한 비율로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물건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무척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소와 날짜를 정해 물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필요한 물건끼리 맞바꾸는 물물 교환은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폐가 이러한 비효율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화폐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가 없는 경제,
물물 교환을 예를 들었을 때 경제 비효율이 많이 발생함을 말씀을 드렸고, 화폐를 통해서 이 경제 물물 교환으로 인한 경제 비효율성을 많이 우리가 이제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화폐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많이? 그럼 화폐는 무엇일까요? 화폐는 우리 개인이나 기업에게 화폐는 소득이나 매출액 혹은 재산이나 부로서 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갖고 있는 순자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폐는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가지 형태의 자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경우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이나 인출에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은 화폐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은 물품 구입 대가로 직접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즉, 화폐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현금, 예금 등 형태의 자산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폐의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저장수단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폐가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예술품 등의 다른 자산과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화폐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물품 교환의 매개물로서 지불수단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교환의 매개 기능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날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거나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등 화폐를 매개수단으로 하여 물건을 교환,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폐 사용이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좋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및 생산에 전문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로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여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기능인 회계의 단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가치 척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 상품의 경제적 가치가 화폐 단위로 표시된다는 말입니다. 즉, 화폐의 가치 척도 기능이란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하고 계산과 회계의 단위가 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먹는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을 2,000원, 우유 가격은 1,000원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커피 한 잔의 가격을 우유 2병으로 혹은 우유 한 병의 가격을 커피 2분의 1잔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물건값을 모두 이런 상대가격 형식으로 표시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불평과 비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고 계산과 회계를 하는 단위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경제활동을 더욱 편리하면서 왕성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화폐의 세 번째 기능인 가치의 저장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가치 저장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화폐의 가치 조정 기능이란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즉 구매력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이란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기능입니다. 물론 화폐 이외에도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이나 기금속, 부동산, 에너지 등의 실물자산도 가치를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사용하는 거죠. 재산 축적으로 사용하죠. 그렇지만 물가가 안정된 정상적인 경우 화폐는 가치 변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화폐도 가치 저장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몇 마디 덧붙이면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성 즉 현금화 능력은요. 자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 가운데 화폐는 그 자체로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수단이므로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재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할지 선택할 때는 각 자산의 유동성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함께 고려해서 재산을 축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화폐가 무엇인지 화폐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화폐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혹은 화폐 제도의 발전을요. 상품화폐, 금속화폐, 주조화폐, 태환지폐, 다른 말로 태안화폐, 불태안화폐, 법화, 신용화폐, 전자화폐로 구분해서 각각 한번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처음 교환의 매개물로서 물물 교환 이후 사람들이 처음 교환의 매개물로서 사용한 것은요. 소금, 쌀, 가축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이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상품화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화폐는 물물 교환에 비하면 발달한 형태이지만 이처럼 다루기 힘든 소금이나 쌀 같은 상품화폐를 돈으로 사용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불편한 비용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품화폐 대신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금, 은, 덩어리 같은 금속화폐입니다. 금속은 일반 상품에 비해 휴대하기가 편리하고 변질되지도 않기 때문에 화폐로 널리 쓰이기에 유리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금은 금속 조각 대신에 동전처럼 일정한 형태의 주조화폐를 유통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조화폐는 금, 은을 녹여서 동전 형태로 만드는 이런 주조화폐는 사람들이 주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점차 금속의 함량을 줄임으로써 명목 가치에 비해 그 소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8세기에 들면서요, 금속화폐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종이화폐, 즉 태안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폐는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았으나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금액의 금이나 은을 기초로 이 지폐가 발행됨으로써 유통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요구하면 지폐를 금이나 은으로 바꿔준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지폐를 우리는 태환지폐라고 부릅니다. 또 지폐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해서 금속화폐나 주조화폐 대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폐 사용이 일반화되자 오늘날과 같은 불태환 지폐, 불태환 화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금고에 보관해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지폐 그 자체가 하등의 상품 가치를 가지지 않아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불태한 지폐를 발행했고, 이 불태한 지폐가 화폐로서 교환 매개와 가치 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현대 국가에서는요, 지폐에 표시된 액수의 가치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태한 지폐, 화폐를 우리는 법정통화 또는 법화라고 부릅니다. 즉 국가가 법적으로 그 가치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를 법정화폐 혹은 법화라고 부릅니다. 법화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지폐, 동전, 수표가 바로 법화에 해당됩니다. 법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피아머니 법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화폐 위조를 막는 등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화폐에 대한 신뢰도도 필요합니다. 과거 일부 국가에서는요, 자국 화폐보다 미국 달러를 거래 수단으로서 더 신뢰하였습니다. 이는 자국 화폐보다 달러화가 장래에도 실질 가치 하락이 없이 통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더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화 제도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양을 중앙은행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통화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화제도는 법화제도하에서 관리통화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리통화제도는 불태한 지폐의 발행의 남발로 인한 물가 폭등과 국민 생활의 피폐해짐 등의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화폐의 발행과 그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이 관리통화제도하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화폐 양, 경제 내의 화폐량을 조절하는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금융제도가 발달하고 은행의 공신력이 커지면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도 화폐와 같이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도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환의 전자적 매개수단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면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도 화폐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같은 전자화폐도 화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와 전자화폐는 화폐의 기능 중에서 교환의 매개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화폐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거래수단으로 사용되지만, 편리하게 거래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단지 개인 신용으로 지불을 늦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자화폐는 전자적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화폐적 가치로서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되지만 전자화폐 역시 예금이나 현금을 근거로 돈은 전자화폐에 저장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금의 대용 수단이지 그 자체로는 화폐가 아닙니다. 즉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이외에 가치 척도 및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화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잠시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몇 개 풀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화폐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As money flows from person to person in the economy, it facilitates production and trade, thereby allowing each person to specialize in what he or she does best, and so raising everyone's standard of living. 이랬습니다. 즉, 화폐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수많은 생산과 거래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함으로써 전문화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래 말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설명이므로 정답은 true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경제학자들이 화폐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Economists use the word money to refer to those assets regularly used to buy goods and services.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즉, 화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정답은 B번. 세 번째 문제는 화폐의 기능을 묻는 질문입니다. You receive money as payment for babysitting your neighbor's children. This best illustrates which function of money 이랬습니다. 즉, 만약 옆집 아이를 돌봐주고 보수로서 돈을 받은 경우 화폐에 어떤 기능이 작동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A번으로서 이 경우 화폐의 교환, 매개, 수단, 기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키고자 할 때 화폐와 같은 자산을 축적하는 경우에 화폐에 어떤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Any item that people can use to transfer purchasing power from the present to the future is called.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그래서 가치 저장 기능에 해당됩니다. 즉, 현재의 구매력을요, 미래로 이전시키고자 화폐를 자산처럼 축적하는 경우에 화폐의 기능은 가치 저장 기능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경제에서 통화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을 우리는 화폐량 이래 말하는데요. 즉,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은 물가, 이자율 등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니스타 경제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유통되고 있는 화폐 총량을 파악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우리는 통화 지표를 작성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 지표의 추이를 관찰하여 시중 자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통화 지표는 현금 외에 무엇까지 화폐의 범주에 포함시키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통화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협의통화 M1, 광의통화
M2, 그리고 총유동성이라는 M3라고 불리는 세 가지 지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 협의통화 M1이라는 통화 지표는요, 현금, 즉 지갑 속에 있는 지표와 동전, 현금을 비롯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통화로 측정된 통화량은 화폐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교환 매개 수단의 기능을 중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M2, 광의통화 M2는요, 협의통화 M1 이외에 저축성 예금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통화는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가지지만 이자 소득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협의통화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총유동성 M3는요, 강의통화의 보험계약금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 수준을 가장 넓게 파악하는 지표가 M3, 총유동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경제 내 통화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화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부록 그림 29.1의 한국의 2016년도 기준 협의통화 M1으로 측정한 통화량은 약 795조 5,311억 원이었고 M2, 강의통화 M2로 측정한 통화량은 약 2,407조 4,59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6년도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면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면 Art transfers $5,000 from his checking account to his saving account. This transaction will 그랬습니다. 뭐냐면 요금을 예금인 보통 당좌 예금에서 5,000달러를 인출하여 저축성 예금인 저축 예금 계좌로 이체한 경우 한 나라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통화지표 M1과 M2는 각각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A번인데요. 즉 요금을 예금이 감소했으므로 체킹 어카운트는 당좌 예금으로서 요금을 예금에 해당되는데 요금을 예금이 감소했으므로 M1은 감소합니다. 반면 요금을 예금이 감소한 만큼 저축성 예금, 즉 저축예금 계좌, 즉 저축성 예금이 증가했으므로 요금을 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포함시킨 광의통화 M2는 변동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중앙은행의 한 나라의 통화량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및 구조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금의 양에 맞춰 화폐를 발행하던 과거의 금본위 제도와 달리 오늘날 중앙은행은요, 별도의 이런 준비 없이 화폐를 발행하는데요. 이러한 관리통화 제도화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중앙은행이 법화 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유럽의 중앙은행 등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법화 제도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법화를 발행하고 통화 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직무에 대해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은요, 은행을 규제하고 은행 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하고 은행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며 통화량을 조절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공채 매매 등을 통해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배울 내용이지만 통화정책 예를 들어보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처럼 경기가 나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의 통화량 공급을 늘려주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를 매입해주면 그에 따른 새로운 화폐가 금융기관으로 유입되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면 그 대금이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으로 지급됨에 따라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 더 덧붙이면요.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화폐를 새로 찍어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전쯤에 금융위기에서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이제 중앙은행의 직무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잠시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은요. 화폐 공급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내에서의 화폐 공급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은 법화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 지표와 주화의 형태로 화폐를 공급합니다. 이를 우리는 본원통화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은 법화의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 지폐와 주화 형태로 화폐를 공급하는 걸 우리는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원통화는요, 민간의 화폐 보유액 현금과 예금은행의 지급 준비금의 합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급 준비금이란 조금 후에도 나오지만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예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금고에 남겨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 은행은 지급 준비금을 남기지 않고 모두 대출해 줄수록 이자 수익이 늘어나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부도가 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으로 은행이 적당한 수준의 법정 지급 준비금을 남겨두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원통화의 공급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할 때,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해줄 때,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줄 때, 또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달러와 같은 외환을 매입해 줄 때, 또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 예금 인출해 갈 때 등에서는 본원통화가 시중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본원통화의 공급을 정리해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앙은행이 예전에 발행했던 국공채를 대사 줄 때,
또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해줄 때, 또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달러와 같은 외환을 매입해 줄 때, 또 행정부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정부 예금을 찾아갈 때, 이때 본원통화가 시중에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화량에는요, 본원통화에 따른 현금뿐만 아니라 요구불 예금 잔액이 포함이 됩니다. 통화량은요, 본원통화뿐만이 아니라 요구불 예금의 어떤 잔액이 포함이 됩니다. 요구불 예금은요, 은행의 예치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행동은 요구불 예금의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경제 전체의 통화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통화량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어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한나라 경제의 통화량에는요. 본원 통화에 따른 현금뿐만이 아니라 요구불 예금의 잔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불 예금은 은행의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행동, 나중에 공부하는 신용창조 같은 거에 의해서 경제 전체의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요. 한나라 경제에서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은 지폐나 주화 형태로 시중에 본원통화를 공급하고요. 은행은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예금통화를 창조합니다. 화폐 공급의 결과가 이처럼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예금통화를 어떻게 창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해서 은행에 유입된 화폐는요, 시중에 그 일부가 남고 나머지는 다시 은행권에 예금이 됩니다. 은행에 예금된 화폐는 또다시 예금자가 인출할 것을 대비해 일정한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화폐를 대출 등을 통해 또 시중에 공급됩니다. 이런 은행의 대출과 예금자의 예금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당초 공급한 본원통화는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통화창조, 다른 말로 신용창조 이래 말합니다. 이처럼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준비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게 되면 예금통화를 창출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금통화는 마치 풍성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통화창조, 신용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분 지급준비제도란 은행이 예금액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하는 은행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은행은 부분 지급준비제도 방식의 은행 영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중에서 민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치를 우리는 법정 지급준비금이라고 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규정하며 또 예금 중에서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준비 비율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초과 지급준비금은요, 은행들이 현금 부족 사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더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예금 전체를 대출하려고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금 인출 시 그 대응할 수 있는 은행의 부도 사태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에서 은행의 통화 창출 제도에 대해서 통화 창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부분 지급 준비 제도 하에의 은행들이 통화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 제1은행의 지급 준비율이요 10%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경우 제1은행은요. 예금 10%를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90%를 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1은행의 T자 형태의 계정을 보면요. 이게 이제 T자 형태의 계정을 보면요. 제1은행의 자금 상태는 T계정 안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 정보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나오는 T계정이란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계정의 약식 형태를 말합니다. T계정은 그 형태가 노마자의 T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T계정이라고 하는데요. T계정의 왼편은 차변으로서 자산을, T계정의 오른편은 대변으로서 부채를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한 나라의 경제에 있는 현금 100달러 전액이 제1은행에 예금된다면 이 은행의 T계정에서 왼쪽 차변에는요. 은행의 자산, 즉 은행 금고에 보관된 현금 100달러가 기록이 되고요. 오른쪽 대변에는 은행의 부채, 즉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진 빚으로서 100달러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로서 갚아야 될 부채로서 예금 100달러는 대변에다가 기입을 하고요. 차변에는 그로 인한 돈으로 들어온 현금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0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1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 계정을 우리는 간단히 대차 대조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제1은행이 현금 10%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0%를 대출하게 된다면, 이익 창출을 위해서 대출하게 된다면 은행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므로 대출 90달러를 차변에 여전히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하더라도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응해하므로 은행의 부채는 여전히 100달러입니다. 그랬을 때 은행의 자산은 지급준비금 10불, 대출, 받을 돈 대출 90불 해서 여전히 은행의 자산과 부채는 여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경제 내의 통화량을 생각해 보면요. 제1은행이 대출하기 전에 통화량은 은행 예금 1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을 이렇게 90불씩 대출을 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자들은 여전히 100달러의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 받는 사람은 현금 90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요 90불과 요 예금 100달러를 합한 통화량이 190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하게 되면 은행은 예금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화폐 창출 과정은요, 제1은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은행권에서 발생을 하게 됐죠. 이제 제1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제2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혹은 제1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그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물건을 판 사람이 그 돈을 제2은행에 예금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제2은행의 T 계정은 이와 같습니다. 제2은행이 예금을 받고 나면 이 은행의 부채로서 예금 90달러는 대변에 발생하고요. 또 이 은행의 자산은 90불은 차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예금의 90달러 중에 9달러는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81달러는 어떤 사람에게 대출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2은행은 81달러의 화폐를 또 창출합니다.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은 아까 190불에다가 81불을 더한 금액이 시중의 통화량이 됩니다. 또한 이 81달러가 궁극적으로 제3은행에 예금되고 제3은행은 동일한 지급준비라 해서 8.10달러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72.90달러는 대출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은 대출액이 0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폐가 예금되고 그 일부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마다 화폐가 창출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창출되는 화폐의 양을 모두 합산해 보면요. 최초 예금 100달러 더하기 제1은행 대출 90달러 10% 지급준비 제도 하에서 또 제2은행 대출 81달러, 제3은행 대출 72.90달러 등을 연쇄적으로 합산한 결과 통화량 증가액의 총 합계는 1000달러가 됩니다. 이는 은행의 통화 창조를 통한 통화량 증가액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화창조에서 이와 같은 은행의 통화창조에서 예금 통화 승수는요. 1달러의 지급 준비금으로 은행 제도가 창출할 수 있는 화폐 양을 말합니다. 경제화폐량은 지급 준비율의 역수로서 1 나누기 법정 지급 준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제에서는요, 지급 준비율이 10%, 즉 R이 0.1로서 예금 통화 승수는 1 나누기 0.1에서 1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예금 통화 100달러에 예금 통화 승수 10을 곱해주면 통화량은 통화 창조를 거쳐 1000달러가 됨을 아까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예금 통화 승수는요.
1 나누기 지급 준비율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 예금 통화 승수를 계산해서 이 예금 통화 승수를 최초 현금 또는 예금에 곱해주면요. 곱해주면은 우리는 통화 창조 금액을 계산해낼 수가, 통화 창조 후의 통화량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예금 통화 100달러에 예금 통화 승수 10을 곱해주면 통화량은 통화 창조를 거쳐 1000달러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급 준비율이 높을수록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하는 금액이 줄어들므로 예금 통화 승수가 작아지지만, 지급 준비율 R이 낮을수록 예금 통화 승수가 더 커지므로 통화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요. 통화 창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게 화폐 창출 과정이 완료되면 화폐 양이 늘어나서 경제 유동성은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진 것은 아니다는 점입니다. 단지 경제 유동성만 증가했다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말은 경제 유동성만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거나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통해서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식 발행과 차입을 통해서도 재원을 조달합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은행도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은행은 대출을 하거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사고 팔면서 이윤을 창출하게 됩니다. 특히 은행업의 핵심이 차입과 대출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비율이란 은행의 총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이 경우를 예를 들면요. 은행이 예금을 800달러를 받고, 그리고 차입은 150달러를 하고 하면 총 부채는 950불이 됩니다. 은행이 부담되고 있는, 은행이 빌린 총 부채는 95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출자한 자금인 자기 자본이 50달러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은행의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 1000달러가 자산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은행의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 1000달러를 가지고 지급준비금 200달러, 대출 700달러, 그리고 증권 투자 100달러로 투자를 운용했음을 차변에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의 차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규칙에 따라 차변의 항목을 모두 합친 총자산 1000달러는요, 대변의 부채와 자기 자본을 합한 1000달러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레버리지 비율을 계산해 보면요, 레버리지 비율은 총자산 1000달러 나누기 자기자본 50불 하면 2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레버리지 비율은 총자산 1000달러 나누기 자기자본 50달러 하면 20이 됩니다. 레버리지가 이렇게 20이란 얘기는요, 이 경우 이 예제에서의 레버리지가 20이라는 것은 은행 주주들이 내놓은
자기 자본 1달러당 20달러의 자산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20달러의 자산 가운데 자기 자본은 1달러이고 나머지 19달러는 예금이나 차입금 등의 부채로 조달된 것이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높다는 거는 이렇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이 20일 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레버리지 비율이 20일 때 투자한 자산 가치가 5%, 즉 50달러 증가하면요. 자기 자본은 100%, 즉 2배로 증가합니다. 증가한 자산 가치 50달러가 자기 자본에 합쳐져서 자기 자본이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면 투자한 자산 가치가 증권이나 이런 데 투자한 자산 가치가 5%, 즉 50달러 감소한다면 자기 자본은 100%, 즉 2배로 감소함에 따라서 자기 자본이 50에서 또 50% 감소함에 따라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0으로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의 자산이 부채보다 작아짐에 따라 은행은 채권자와 예금자에게 돈을 전액 돌려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당국은 은행들이 일정액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금 규제의 목적은 은행이 정부가 제공하는 예금 보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금을 전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든 시기니까 잠시 쉬어가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본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2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은행권을 감시하고 통화량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Economics an institution designed to oversee the banking system and regulate quantity of money in the economy.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은행권을 감시하고 통화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고안한 조직을 경제학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A번 중앙은행입니다. Central Bank 중앙은행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제 내 통화량을 관리 및 은행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중앙은행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의 관리를 책임지는 기구인데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 관리를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A central bank's setting or altering of money supply is known as 정답은요. C번 monetary policy, 즉 통화정책입니다. monetary policy, 통화정책이란 화폐 공급에 관한 정책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 관리를 우리는 통화정책 이래 말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오늘 공부할 마지막 절로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경제 내의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은요, 화폐량을 조절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량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화지표, M1, M2 같은 통화지표를 작성하고 그 통화지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런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요, 크게 공개시장 조작 정책, 두 번째 대출 정책, 세 번째 지급 준비 정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중앙은행이 경제 내의 화폐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 수단은 크게 공개시장 조작 정책, 대치중은행 대출 정책, 세 번째 지급 준비 정책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이 가운데서도 금융시장 조작 정책이 화폐량을 조절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란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국공채 등을 금융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시장의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이 공개시장 조작이 핵심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를 사들이면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요. 반대로 국공채를 매각하면 시중의 화폐가 중앙은행으로 유입되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 공급을 늘리려면 한국은행이 국제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화폐 공급을 늘리려면 연방준비제도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시하여 국채를 사들이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고 그로 인해 화폐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자금의 일부는요, 민간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일부는 은행권에 예금됩니다. 현금이 증가하면 그 증가액만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에 예금된 자금은 은행이 신용창조를 거쳐 통화량을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면 우리가 아까 신용창조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시중에 늘어난 화폐량은요.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한 시중에 늘어난 화폐 공급량 가운데 일부는 민간이 현금으로 보유하게 됨에 따라 그 증가액만큼 통화량이 증가하는 반면 또 그 나머지 일부는 은행권의 예금 형태로 유입됨에 따라서 이 은행에 예급된 자금은 은행의 시중 창조 과정을 거쳐 몇 배로 통화량을 더 증가시킨다는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 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율을 우리는 재할인율, discount rate이라고 부릅니다. 즉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빌려준 화폐의 양이나 이자율을 변동시킴으로써 시중 화폐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증가하거나 대출 이자율,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이 감소시키거나 재할인율이 높아지면 화폐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각국의 중앙은행은요, 최종 대부자로서 대출 정책을 통해 시중 화폐량을 조절하고 공병에 처한 금융기관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셋째, 지급준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준비 정책은요,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 비율, 즉 법정 지급 준비율 만큼 의무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거나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즉 중앙은행은 지급 준비율과 지급 준비를 통해 통화 승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상시키면요,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대출이 줄어듦에 따라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죠. 반대로 법정 지급 준비율이 하락하면 은행의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 준비율이 조금만 변동돼도 한 나라의 화폐량 및 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법정 지급 준비율의 잦은 변동, 예를 들어 법정 지급 준비율이 인상되면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을 일정해도 지급 준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해 대출을 줄일 수 있음과 같은 법정 지급 준비율의 잦은 변동은요, 은행 영업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자주 조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이 지급 준비금을 현금으로 사내에 보유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 지급 준비금 예금에 대해 중앙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을수록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통화 승수가 낮아져 통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여기서 이자율은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인데요.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을수록 은행은 더 적은 지급 준비금을 보유함에 따라 통화 승수가 커져서 통화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요,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은행 대출 정책, 지급 준비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통화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통화량 통제의 첫 번째 문제점은요, 가계들이 예금 형태로 보유하려는 화폐 양까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계가 예금을 많이 할수록 이를 토대로 은행권이 더 많은 화폐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가계가 예금하는 것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량 통제의 두 번째 문제점은요, 은행이 대출하려는 금액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되면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화폐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 여부까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두 번째 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부분 지급 준비제도화에서 경제 내 통화량은 부분적으로 예금자들과 은행들의 행동, 즉 자율적 거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들 민간의 행동을 정확하게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량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이들의 예금과 대출 같은 행위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여 통화량을 원하는 수준으로는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에 대해서 주요 정책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준금리 베이스 레이트.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이자율을 대표하는 정책금리로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각 시중은행의 다양한 상품의 대출금리가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5월에 연 0.5%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번 10월엔 또 연 0.5%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과거 2008년 2월까지는 정책금리로 콜금리 운영 목표치를 결정했지만 2008년 3월부터는 기준금리로 변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 현재 10월 기준 기준금리는 0.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시중이자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발표되면요,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시중금리도 상승,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시중금리도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는요, 대출 등의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에 따라 기준금리가 낮을 경우 차입이 많아져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 등이 보통 나타납니다. 미국은 연방기금금리, 일본은 콜금리를 각각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또 참고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비해서 달러와의 통화가치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 있던 글로벌 투자 자금은 미국으로 몰리게 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 자금이 신흥국,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나중에 국제경제학 등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화량 조절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3가지와 기준금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쉬면서 정리할 겸 문제를 3가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공개시장 조작에 대한 질문인데요. When the Federal Reserve conducts open market operation to increase the money supply, it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공개시장 정책에 대한 질문인데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으로서 민간으로부터 국공채를 매입하면 그 대가로 돈이 시중에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국공채를 매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공개시장 조작에 대한 질문인데요. When the Fed conducts open market sales, 그래서 중앙은행이 Fed,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Federal Reserve를 줄이면 Fed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으로서 국공채를 매각하면 그 대가로 시중의 돈을 흡수하게 되므로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으로서 국채를 매각하는 경우 화폐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화폐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화폐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If the Fed sells bonds, which of the following lists has own action that would each counter the effect on the money supply? 이랬습니다. 즉, 뭐냐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으로서 국채를 매각하는 경우 화폐 감소하는데 이 화폐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화폐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불 준비금을 감소시키거나 재할인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채 매각으로 감소된 화폐량을 상쇄시켜 주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의 마지막으로서요. 경제 내 화폐 공급량을 정리해 볼 겸 화폐 공급은 정리해 볼 겸 경제 내 화폐 공급에 대한 부문별 분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폐의 공급은 정부 부문, 가계와 기업을 뜻하는 민간 부문, 해외 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의 화폐 양은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외에 정부 활동, 해외 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동 요인을 각 부문별로 분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면요. 첫째, 정부 부문을 통한 화폐 공급은요.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에 따라 정부 부문을 통한 화폐 공급은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 수입을 거둬들이면 화폐가 정부의 은행인 중앙은행으로 들어와서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고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집행하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둘째, 민간 부문을 통한 화폐 공급은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데요. 은행이 민간 대출을 증가시키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요. 신용창조를 거쳐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또 대출을 해소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해외 부분을 통한 화폐 공급은요. 외국과의 국제거래에서 화폐를 주고받는 결과로 일어나게 됩니다.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받거나 외국 화폐로 차입해 국내 화폐로 환전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입 대금을 지불하거나 외국에 대부해지면 국내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금융론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니까 참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규모는 크지 않나 기타 부분을 통한 화폐 공급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하나만 들면요. 은행이 건물을 매각하면 시중의 화폐가 은행으로 들어와 통화량이 감소하겠고요. 반대로 은행이 건물을 매입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화폐가 무엇인지, 화폐 공급의 결정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본 화폐 제도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화폐 공급량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화폐 공급량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